만약 몽골 제국이 없었다면 지금 세계 지도가 완전히 달라졌을지도 모른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스만 제국의 탄생부터 인도 무굴 제국의 등장, 유럽에 전해진 화약 기술까지 뒤에서 몽골이 연결고리 역할을 했습니다. 심지어 일본의 가미카제라는 말도 처음엔 몽골과 얽힌 태풍 이야기에서 시작됐다는 점, 생각보다 영향력이 엄청난 제국이었죠. 오늘은 이 몽골 제국이 어떻게 등장했고 어떻게 세계를 뒤흔들었다가 사라졌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복잡한 연표를 외우기보다는 한 편의 긴 드라마를 본다 생각하시고 권력 싸움과 혁신, 그리고 몰락의 순간까지 따라가 보시죠. 그럼 첫 장면은 초원 한가운데서 시작됩니다. 숲도 농지도 거의 없고 끝없이 펼쳐진 풀밭뿐인 곳이죠. 여기가 바로 오늘날의 몽골과 시베리아 남부에 해당하는 지역이고 수많은 유목민족이 서로 땅을 두고 다투던 곳이었습니다. 몽골인들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말 타고 이동하며 양과 말과 소를 키우고 풀을 따라 끊임없이 옮겨 다녔죠. 문제는 이들이 한 덩어리의 나라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서로 다른 시족과 부족이 끝없이 다투는 상태였죠. 각 부족은 전설 속 영웅의 후손이라고 주장했고 그 자부심을 걸고 서로 더 많은 땅을 차지하려 했습니다. 그 많은 시족 가운데 하나가 카마그 몽골이라는 집단이었고 여기에서 훗날 칭기즈칸이 태어나게 됩니다. 1162년 이 부족의 지도자에게 한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때 이름은 태무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사로잡은 적장의 이름을 따서 아들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자신이 강한 전사라는 과시였죠. 유목사회에서 이런 상징은 정치적 힘과 직결됐습니다. 이름에서부터 권위를 보여주려 한 셈입니다. 하지만 태무진의 인생은 어린 나이부터 꼬이기 시작합니다. 겨우 9살 때 아버지가 독살당하고 맙니다. 태무진은 너무 어려서 부족을 이끌 수 없었고 결국 다른 시족이 카마그 몽골의 주도권을 빼앗아 갑니다. 어린 태무진과 가족은 순식간에 힘을 잃고 초원에서 버텨야 하는 가난한 집단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는 이 치욕을 잊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고 언젠가 아버지 땅과 이름을 되찾겠다고 복수를 맹세합니다. 복수를 하려면 무엇보다 군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천천히 자신을 따르는 전사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태무진은 힘센 혈족만 챙기지 않았습니다. 능력 있게 싸우는 사람이라면 어느 집안이든 상관없이 받아들였죠. 그의 작은 부대는 점점 이름을 알리게 되고 다른 부족의 우두머리들까지 눈길을 주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한 유력한 족장이 태무진의 실력을 높이 평가하고 자기 딸을 태무진에게 시집 보내며 정식 동맹을 맺습니다. 이 동맹군은 함께 싸워 오르혼 계곡이라는 중요한 지역을 손에 넣게 됩니다. 여기가 아주 상징적인 곳이었죠. 오르혼 계곡은 비옥했고 중요한 교역로가 지나가며 예로부터 큰 제국이 일어나는 자리로 여겨지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을 차지했다는 건 우리가 다음 제국의 주인이다 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초원 전체에 보여주는 일이었습니다. 40세가 될 무렵 태무진은 마침내 아버지의 땅을 빼앗아간 부족들을 상대로 전면전을 벌입니다. 그는 나이만과 메르키드 같은 강한 시족들을 차례로 꺾고 그들의 전사들을 자신의 군에 편입시키며 세력을 키워갔습니다. 전쟁에서 진 시족의 공주들은 태무진 집안과 혼인관계를 맺었고 기존 지도자들은 그의 부하 영주로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태무진의 진짜 혁신은 전쟁 승리보다 사람을 쓰는 방식에서 나왔습니다. 예전 몽골 사회에서는 혈족이냐 아니냐가 모든 인사 기준이었습니다. 멍청한 삼촌도 장군이 될 수 있었죠. 하지만 태무진은 이 방식을 완전히 뜯어고칩니다. 가문이 아니라 실력으로 자리를 주기 시작합니다. 전쟁을 잘 지휘하는 병사라면 비천한 출신이라도 곧장 장군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게 만든 겁니다. 반대로 혈통이 좋아도 능력이 없으면 높은 자리에 앉히지 않았습니다. 이 시스템은 몽골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유능한 사람들이 모두 태무진주의로 모여든 거죠. 게다가 그 유능한 인재들은 자신의 지위와 부를 태무진에게서 받았기 때문에 충성심도 강했습니다. 결국 그의 진영은 전쟁도 잘하고 행정도 잘하고 외교도 치밀한 집단으로 변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초원의 다른 지도자들은 저 사람을 적으로 두는 것보다 차라리 왕으로 모시자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1206년 몽골의 여러 시족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회의를 열고 중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태무진을 위대한 칸으로 추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붙은 칭호가 우리가 아는 칭기즈 칸입니다. 이 순간 여러 시족의 연합체였던 몽골은 하나의 통일 제국으로 성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새롭게 탄생한 몽골 제국의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칭기즈 칸은 두 가지에 집중했습니다. 첫 번째는 왕위는 오직 내 피가 있는다는 원칙, 다음 위대한 칸은 반드시 자신의 아들 중 한 명이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엉뚱한 장군이나 귀족이 황제 자리를 노리고 반란을 일으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목표는 국경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 방법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침략받기 전에 먼저 친다였죠.
그래서 몽골 주변에 튀르크 계열 부족과 타타르족 등 강한 이웃들을 차례로 공격해 복속시켰습니다. 그런데 정복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복당한 사람들이 언젠가 반란을 일으킨다는 점이죠. 칭기즈 칸이 내놓은 해법은 동화였습니다. 상대를 몽골 문화 안으로 통째로 끌어들이는 방식이었습니다. 몽골 사회의 기본 단위는 호드라고 불리는 큰 무리였습니다. 어린아이와 노인, 장인과 전사까지 모두 한 덩어리였죠. 호드는 수백 명일 수도 있고 수만 명일 수도 있었고 가축과 함께 이동하며 살았습니다. 하나의 호드는 식량과 물자를 스스로 조달할 수 있는 작은 이동 도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문제는 초원이 그리 비옥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풀과 사냥감이 떨어지면 호드는 전부 짐을 싸서 이동해야 했죠. 새로 정복한 부족 사람들은 기존 몽골 호드로 나눠 보내졌습니다. 자기들끼리 모여 살지 못하게 하고 몽골인 사이에 텐트를 치게 했죠. 이렇게 되면 옛 풍습을 지키기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주변이 전부 몽골 문화였으니까요.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몽골 언어와 관습을 배우며 자랐고 몇 세대가 지나면 완전히 몽골인이 되어 버렸습니다. 동화의 협조적인 부족에게는 상도 있었습니다. 땅을 나눠 받고 전리품과 벼슬도 얻을 수 있었죠. 하지만 몽골이 일방적으로 자기 문화만 강요한 것은 또 아니었습니다. 쓸모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다른 유목 민족에게서 동화 전략을 배워왔고 중국에서는 투석기와 초기 화약 무기를 배워왔습니다. 어디서든 유용한 기술과 문화를 보면 몽골식으로 변형해 자기 것으로 만드는 데 능했습니다. 이제 시선을 중국으로 옮겨보겠습니다. 당시 북쪽에는 금이라는 강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금나라는 인구도 많고 기술 수준도 높았으며 유목민족을 상대해본 정규 군대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정면 승부로는 힘들다는 걸 칭기즈 칸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몽골만의 특기를 살리기로 합니다. 바로 겨울 침공 전략이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군대는 겨울이 되면 보급이 끊겨 움직이기 힘들었습니다. 눈이 덮인 들판에서는 식량을 구하기 어렵고 가축도 버티기 힘들었기 때문에 보통은 겨울 전쟁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몽골인들은 혹독한 시베리아 겨울에 이미 익숙해 있었고 눈 위에서도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겨울에만 움직이는 기습 부대를 운용했습니다. 도시와 작은 부대를 들쑤셔 놓는 방식이죠. 정규군이 따라오면 말을 몰아 거리를 유지하면서 달리며 화살을 쏘고 위험하면 그대로 빠져나갔습니다. 당시 중국 쪽에는 비슷한 기동력을 가진 기마공수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도망가는 몽골군을 막기 어려웠습니다. 직접 싸우면 질 수 있으니 아예 정면전을 피하고 움직이면서 괴롭히는 전술로 상대의 체력을 빼버린 겁니다. 이 전략 덕분에 칭기즈 칸은 1210년대에 금나라 북부를 연달아 점령했고 거대한 중국 시장으로 길을 열었습니다. 한편 중앙아시아로도 무대가 넓어졌습니다. 카라키타이 제국을 무너뜨리고 우이구르인들을 행정관으로 끌어들였죠. 1220년대에는 호라즘 제국을 공격해 중앙아시아와 이란의 큰 부분을 자신들의 영역으로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키맥 항구까지 차례로 제압하면서 몽골 제국의 서쪽 경계는 카스피해 근처까지 뻗어갔습니다. 이렇게 정복한 땅을 몽골인들이 직접 다스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유목 생활을 고집했기 때문입니다. 대신 각 지역에서 유능한 사람을 골라 왕과 총독으로 앉히고 몽골 행정관을 함께 보내 감시했습니다. 전쟁 없이 항복한 나라의 왕은 자기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지만 세금을 바치고 병력을 보내며 몽골의 명령을 따라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화약 기술자는 중앙아시아와 중동으로 가고 우이구르 서기관은 이란을 다스렸습니다. 반대로 몽골 땅에는 중국 농부들이 들어와 농경지를 개간했고 새로운 마을을 만들었습니다. 이 여러 지역의 통치자들은 몽골 관료제라고 불린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에 묶여 있었습니다. 중요한 전쟁을 시작하거나 큰 건축 사업을 추진하려면 이 관료제의 다른 구성원들에게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대신 남의 계획을 도와주면 자기 계획에도 지원과 보상을 기대할 수 있었고 이렇게 제국은 합의로 운영됐습니다. 몽골 제국에 자발적으로 합류하는 것은 손해만 있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꽤 달콤한 이득이 있었죠. 몽골은 전쟁을 벌일 때마다 막대한 전리품을 쓸어 담았습니다. 그런데 유목민 특성상 많은 재산을 쌓아둘 수가 없었습니다. 가축과 텐트만으로 계속 이동해야 했기 때문에 짐이 되는 분은 그냥 나눠주게 됩니다. 데카는 전리품과 곡물을 충성스러운 부족과 왕국에 층층이 나눠주었고 그 아래 사람들도 다시 재분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국에 충성하는 사람이라면 새로운 전쟁이 벌어질수록 내 목도 따라오는 구조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1220년대 중반이 되면 제국은 카스피해에서 중국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덩치가 됩니다. 그러던 1227년 칭기즈 칸의 장남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칭기즈 칸 본인도 세상을 떠납니다.
지도자와 후계자가 거의 동시에 사라진 셈이었고 이제 남은 몽골 귀족들은 다음 대칸을 정해야 했습니다. 모든 유력자가 몽골로 모여 회의를 열었고 2년 넘는 논쟁 끝에 셋째 아들 오고데이가 선택됩니다. 1229년 오고데이는 대칸으로 즉위해 칭기즈 칸이 남긴 거대한 제국을 물려받습니다. 하지만 제국은 이미 너무 커져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직접 모든 곳을 관리하기에는 벅찼죠. 그래서 그는 제국을 3개의 큰 구역으로 나눕니다. 각 구역을 칸국이라 부르고 왕은 모두 칭기즈의 후손이 맡게 했습니다. 첫 번째 칸국은 오늘날 남러시아 일대에 광활한 초원에 세워진 킵차크 칸국, 즉 황금 오르두였습니다. 두 번째는 중앙아시아를 차지한 차가타이 칸국이었고 두 번째 아들 차가타이가 이름을 남겼습니다. 세 번째 구역은 오고데이 자신이 다스리던 땅으로 몽골 본토와 이란 그리고 중국 북부까지 포함됐습니다. 오고데이는 즉위 후 먼저 안쪽의 반란을 진압하고 다시 바깥으로 정복 전쟁을 이어나갑니다. 황금 오르두에는 동유럽을 침공하라는 명령이 떨어졌고 이란 쪽 군대는 남은 이란 지역을 마저 정복하라는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차가타이 칸국에게는 인도 북부 공격 임무가 주어졌지만 이 작전은 그리 성공적이지는 못했습니다. 오고데이 본인은 금나라의 잔존 세력을 무너뜨리고 1230년대에는 북한과 만주 일대를 정복합니다. 그리고 남중국의 거대 왕조인 통나라에까지 손을 뻗기 시작하며 칭기즈 칸이 미처 못한 중국 통일을 이어가게 됩니다. 1241년 오고데이가 세상을 떠나고 다시 후계자를 뽑는 긴 선거전이 벌어집니다. 5년의 공백 끝에 손자 귀육이 대칸으로 즉위하지만 그가 물려받은 제국은 이미 통치가 쉽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각 지역마다 정치제도와 법이 제각각인데 몽골은 그 틀을 크게 바꾸지 않고 사람만 갈아 끼웠기 때문입니다. 귀육은 이를 정비하기 위해 각 지역의 관료 체계를 몽골식 관료제로 통일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또 제국 전역에 대규모 인구조사를 실시해 우리가 지난 35년 동안 무엇을 얻었는지 세세히 기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불과 2년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다시 권력 공백이 생기자 이번에는 아예 무력 충돌까지 번집니다. 3년 동안 벌어진 싸움 끝에 몽케가 새 대칸으로 선출되고 1251년부터 제국을 이끌게 됩니다. 몽케는 귀육이 시작한 개혁을 더 깊게 밀어붙였습니다. 지나친 사치를 막고 부패 관리를 강화했죠. 또 상인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무분별한 약탈을 금지하면서 정복지를 약탈 대상이 아니라 장기적인 조세 기반으로 바꾸려 했습니다. 그의 통치 기간 동안 몽골은 동쪽으로는 중국 운남과 베트남, 서쪽으로는 바그다드와 시리아까지 정복을 이어갑니다. 이 시기 실크로드는 역사상 가장 안전한 시기를 맞이합니다. 한국에서 비단을 싣고 떠난 상인이 유럽까지 걸어가도 안전한 정도였죠. 몽골 사람들은 이 엄청난 성공을 보며 세계를 하나로 묶는 것이 자신들의 운명이라고 믿게 됩니다. 그들이 자주 내세운 구호가 하나의 세상, 하나의 지배자였습니다. 세계 통일 제국이라는 꿈이 점점 현실처럼 느껴졌던 겁니다. 그러다 1259년 몽케가 세상을 떠나면서 다시 한번 후계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번에는 특히 후보들끼리의 싸움이 심해졌고 사실상 내전에 가까운 선거가 5년 동안 이어집니다. 결국 승자는 우리가 잘 아는 쿠빌라이 칸이었습니다. 1264년 그는 새 대칸 자리에 오릅니다. 하지만 이미 여러 칸국은 그를 마음속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쿠빌라이가 지나치게 중국 문화를 좋아한다는 이유도 컸습니다. 실제로 그는 어릴 때부터 중국에 매료돼 있었고 자신을 몽골인이라기보다 중국 황제에 가깝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 목표는 흩어져 있던 중국을 완전히 통일해 중국식 제국을 세우는 것이었고 다른 칸국들의 관심과 어긋났습니다. 황금 오르두는 유럽 정복에 더 눈이 멀어 있었고 1칸국은 중동으로, 차가타이는 인도로 가길 원했습니다. 결국 1260년대 중반 몽골 제국은 4개의 독립된 제국으로 갈라져 버립니다. 동유럽의 황금 오르두, 중앙아시아의 차가타이 칸국, 이란과 중동의 1칸국, 그리고 동아시아의 몽골 울루스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쿠빌라이가 이끄는 동아시아 몽골, 즉 원나라의 이야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쿠빌라이는 더 이상 초원에서 떠돌지 않고 1267년에 베이징에 궁궐을 짓고 정착합니다. 4년 뒤 그는 제국의 이름까지 바꿉니다. 동아시아의 몽골 제국을 원조라는 중국식 국호로 부른 것이죠. 이제 그는 유목 제국의 대칸이 아니라 정식 중국 황제로서 자기 자신을 자리매김합니다. 쿠빌라이는 중국, 고려, 미얀마, 티베트를 차례로 압박하며 동아시아를 자신의 영향권에 넣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유명한 원나라의 전쟁 목표는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여기서 까미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몽골이 전쟁을 벌일 때는 항상 명분을 만들었습니다. 상대가 무례했다거나 위협이 된다거나 하는 이유였죠. 쿠빌라이는 일본의 조공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내 몽골에 복속하라고 압박했고 거절을 빌미로 공격을 준비합니다.
1274년 원나라는 첫 대규모 일본 원정을 감행하지만 도중에 태풍을 만나 함대가 망가집니다. 포기하지 않은 원나라는 1281년에 더 큰 함대를 꾸려 다시 일본으로 향했지만 또다시 거대한 태풍을 만납니다. 일본 사람들은 이 태풍을 하늘이 보낸 바람이라 부르며 신풍이라는 한자를 썼고 읽는 소리가 바로 가미카제였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이 두 번의 태풍이 나라를 지켜준 기적 같은 사건이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원나라 입장에서는 확장 한계가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바다 건너 전쟁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던 거죠. 이때 또 다른 문제가 천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원나라는 정복을 통해 전리품과 곡물을 모아왔는데 더 이상 크게 넓힐 땅이 줄어들자 새로운 약탈과 곡물이 예전만큼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충성 유지 비용이 어려워진 겁니다. 쿠빌라이는 이 난관을 재건으로 풀려고 합니다. 정복 과정에서 부순 도시와 농지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런 대규모 공사는 많은 권한이 한 중앙정부에 모여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 지역이 자치하던 전통 몽골 방식으로는 도로와 운하를 일사불란하게 깔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쿠빌라이는 몽골식 통치 체제를 일부 내려놓고 중국식 관료제와 황제 중심 체제를 받아들입니다. 그 결과 운하와 도로망이 확충되고 새로운 논과 밭이 개간되며 중국 경제는 다시 숨을 돌리게 됩니다. 심지어 몽골 본토에도 중국 농민들이 올라와 정착마을을 만들었고 몽골 사람들도 점점 도시 생활에 익숙해집니다. 관료 조직 역시 중국인 관리의 비중이 커졌고 1300년대 초가 되면 중국식 관료제에 거의 흡수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몽골인들이 중국 문화 안으로 녹아들어가 후대에는 중국 민족으로 남게 됩니다. 한편 초원에 남은 몽골인들은 예전처럼 유목 생활을 유지했지만 양쪽의 거리는 점점 더 벌어지게 됩니다. 14세기 중반 원나라는 대형 재난을 맞습니다. 홍수와 기근 그리고 흑사병이 잇따라 덮친 것이죠. 이미 세금 부담에 지친 백성들은 재난이 닥쳐도 곡물을 계속 내야 했고 굶주림이 극심해졌습니다. 결국 곳곳에서 반란이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소규모 봉기가 점점 큰 밀란으로 이어졌습니다. 원나라 군대는 정규군 상대에는 강했지만 수많은 민중의 동시봉기를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지방 관료들까지 몽골 조정을 떠나 각자 독립정권을 세우기 시작했고 제국의 결속은 빠르게 약해졌습니다. 1368년 몽골 호드들은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짐을 싸서 몽골 본토로 물러납니다. 몽골 군대가 물러가자 중국에서는 명나라가 들어섰고 원나라는 동아시아에서 자취를 감춥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몽골과 중국은 서로 깊게 섞였고 원나라는 양쪽 역사에 굵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이제 시선을 서쪽의 황금 오르드로 돌려보겠습니다. 몽골인들이 러시아와 동유럽에서 어떤 길을 걸었는지도 중요합니다. 황금 오르드는 칭기즈칸의 장남 후손이 이끄는 칸국이었고 넓은 초원 덕분에 유목 생활을 유지하기에 좋은 땅이었습니다. 1230년대 후반 이들은 러시아 일대를 침공해 불과 4년 만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남부를 제압합니다. 이후 그들은 서유럽을 향해 더 나아갈 준비를 합니다. 폴란드와 헝가리를 거쳐 독일과 이탈리아까지 보는 그림이었죠. 당시 유럽의 희망은 넓고 추운 러시아 겨울뿐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러시아 땅은 침략자를 지치게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몽골에게 러시아는 좋은 캠핑장이었습니다. 말과 가축이 풀을 뜯을 수 있는 평야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폴란드와 헝가리에서 몽골은 연전연승을 거두며 유럽 연합군을 거의 괴멸 직전까지 몰아붙입니다. 헝가리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희생됐다는 기록도 있을 만큼 충격적인 패배였고 유럽 방어선은 사실상 뚫려 있었습니다. 이제 몽골은 서쪽으로 더 약탈하며 유럽 전체를 자신들의 세금망에 넣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믿기 힘든 소식이 도착합니다. 데칸 귀육이 사망했다는 정알이 전장에 도착한 겁니다. 새 데칸을 뽑는 회의에는 모든 유력자가 몽골로 직접 가야 했고 이 과정이 수년씩 걸리곤 했습니다. 데칸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 황금 오르드의 유력자들도 전쟁을 중단하고 말을 돌려 귀환을 택합니다. 이 선택 덕분에 유럽은 역사상 가장 위험했던 순간에 간신히 살아남게 됐고 몽골의 서진도 그 지점에서 멈춥니다. 이후 황금 오르드는 서유럽 정복보다는 러시아와 동유럽 내부를 관리하는 데 더 집중하게 됩니다. 서유럽은 강과 산맥이 많아 말과 호드가 움직이기 불편했고 효율적인 세금 징수가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반면 러시아 일대는 초원이 넓고 몽골식 통치와 생활을 유지하기 훨씬 쉬웠습니다. 이 시기부터 황금 오르드 내부에서는 권력 다툼이 점점 심해집니다. 각 시족이 더 많은 권한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여러 공후들도 이 틈을 파고듭니다. 어떤 시족을 도와주느냐에 따라 조공 부담이 달라졌기 때문이죠. 몽골 지도자들은 러시아 군대를 동맹으로 끌어들여 자기 경쟁자를 누르려 했고 대신 러시아는 땅과 권력을 얻었습니다.
세대가 바뀔수록 러시아의 중심지는 조심스럽게 힘을 키웠고 특히 모스크바 공국이 두드러졌습니다. 한편 황금 오르드 내부에서는 조공이 줄어들수록 부족장들이 서로 싸우는 내전이 더 잦아졌습니다. 14세기에 들어서 내전과 암살이 반복되며 황금 오르드 안에 있던 칭기즈의 직계 후손들이 거의 끊어집니다. 데카는 칭기즈의 피만 잇는다는 기본 규칙이 현실에서 유지되기 어려워지자 왕위 다툼은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어떤 시족은 그냥 이 제국을 떠나 다시 몽골 초원으로 돌아갔고 어떤 집단은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반면 러시아의 모스크바는 점점 세력을 모아 1480년에 결국 몽골 지배에 대한 조공을 끊어냅니다. 이때부터 러시아는 독립된 국가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다시 300년 동안 전 몽골 영토를 향해 확장을 이어갑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크림칸국도 1783년 러시아에 편입되면서 황금 오르드의 흔적은 정치적으로 사라집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피 속에는 몽골의 흔적이 남았습니다. 오늘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동유럽 곳곳 사람들 속에 섞여 있죠. 다음은 이란과 중동을 지배했던 일칸국의 흥망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일칸국은 1250년대 몽케칸 시기에 이란과 바그다드 그리고 터키 일부를 정복하며 세워졌습니다. 바그다드를 함락시키면서 중동의 중심 도시를 차지했지만 그 뒤로는 확장이 쉽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중동의 넓은 들판은 지도에서 보면 평지지만 실제로는 사막이 많았습니다. 풀 대신 모래가 펼쳐져 있었죠. 사막에는 말과 가축이 먹을 풀이 부족했고 몽골 호드는 자주 이동 코스를 바꿔야 했습니다. 또 중요한 침공 루트가 몇 개로 좁혀져 있어서 현지 세력은 그 길목에 병력을 모아 방어하기 쉬웠습니다. 게다가 중동 군대는 낙타를 많이 활용했는데 말은 낙타를 무서워해 혼란에 빠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모든 요소가 겹치면서 일칸국은 더 서쪽으로 나아가는데 큰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영토는 넓은데 호드가 살기 좋은 초원은 부족했고 산과 사막과 바다가 여행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호드는 항상 두 가지 선택지 사이에서 고민해야 했습니다. 풀 많은 곳에 머물러 식량을 챙길 것인가 아니면 도시 근처로 이동해 세금을 걷고 반란을 막을 것인가 둘 다 동시에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 불안정함 때문에 무역 상인들도 안전한 루트를 찾아 러시아 쪽 길을 더 선호하게 됩니다. 세금과 전리품이 줄어들자 일칸국 내부의 시족들도 점점 서로를 의심하며 싸움이 늘어났습니다. 이 상태에서 큰 위기가 하나 더 닥칩니다. 바로 흑사병입니다. 1330년대 중동을 강타한 전염병이었죠. 전염병은 후계자 후보들까지 휩쓸었고 왕위를 이을 사람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1335년 젊은 칸이 30대 초반에 사망하면서 명확한 후계자가 없는 공백이 생깁니다. 그는 아들 대신 딸만 남겼는데 당시 관습상 여성은 칸 자리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후보가 없던 틈을 타 각 지역 장군과 시족 수장들이 각자 왕을 세우려 하면서 일칸국은 빠르게 쪼개집니다. 결국 이란과 중동 일대는 여러 나라로 갈라졌고 몽골의 일칸국 지배는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차가타이 칸국과 그 후손들을 보겠습니다. 이 지역은 몽골의 긴 그림자를 오래 남긴 곳입니다. 차가타이 칸국은 칭기즈의 둘째 아들 차가타이가 중앙아시아에 세운 나라였습니다. 초원과 오아시스가 공존하는 땅이었죠. 이 지역은 초원이 넓어 몽골 호드가 살기에 좋았고 동시에 실크로드 상권도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몽골인들은 이곳 사람들과 언어와 종교, 생활 방식까지 서서히 섞이게 됩니다. 쿠빌라이 칸이 중앙 통제를 강화하려고 할 때 차가타이 지역에도 중국식 행정과 도시 문화가 흘러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 큰 변화는 무기 기술에서 일어났습니다. 총과 대포가 점점 전쟁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말을 타고 활을 쏘는 전 세계, 총은 불편한 무기였습니다. 재장 전하는 동안 말 곱비를 잡을 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총의 사거리가 활보다 길어지자 기마 궁수의 강점도 서서히 줄어들었습니다. 아무리 용맹한 기마병이라도 총알 앞에서는 예전만큼 압도적인 힘을 보여주기 어려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라는 요소도 컸습니다. 몽골인들이 이 지역을 다스린 기간은 무려 500년에 가까웠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은 점점 정착 생활과 농경에 익숙해졌고 도시를 세우고 상인이 되었습니다. 결국 많은 몽골 후손들이 더 이상 유목민이 아니라 비슷한 언어를 쓰는 중앙아시아의 여러 민족으로 녹아듭니다. 차가타이 칸국 자체는 나중에 다른 유목제국인 중아르 칸국에게 패배했고 18세기 중반에는 중국에 편입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몽골의 흔적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차가타이의 후손 가운데 일부는 티무르 제국을 세웠습니다. 1370년 티무르는 이란과 중앙아시아를 정복하며 마지막으로 크게 몽골식 제국을 확장합니다. 그 이후 그의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이 인도로 건너가 무굴 제국을 세웁니다. 무굴 제국은 타지마할로 대표되는 인도 북부의 이슬람 왕조였고 몽골식 지배 전통을 이어받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몽골 제국은 직접 존재한 기간보다 그 이후의 영향이 더 길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몽골이 열어놓은 길을 따라 이슬람은 더 넓은 아시아로 퍼졌고 화약과 인쇄 같은 기술은 유럽과 중동으로 빠르게 이동했습니다. 오스만 제국과 러시아 제국, 무굴 제국과 중국 왕조들까지 몽골이 남긴 권력 공백과 망가진 질서를 이어받아 성장합니다. 한 세대의 유목 제국이 세계 여러 지역의 미래 권력 지도를 통째로 바꿔놓은 셈입니다. 우리가 오늘 몽골 제국의 흥망성쇠를 돌아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짧지만 강렬했던 파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짧은 몇십 년의 정복과 실험이 수백 년 동안 이어질 제국들의 씨앗이 되었고 현재 세계 질서에도 영향을 남겼습니다. 초원의 한 소년 태무진이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복수를 다짐하지 않았다면 역사는 어땠을까요? 금나라와 송나라, 러시아 공국들과 이란의 도시들, 그리고 일본의 가미카제 이야기까지 지금과는 많이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역사는 거대한 제국의 이름보다 작은 선택과 우연이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보면 더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오늘 몽골 제국 이야기가 세계사를 보는 시야를 조금은 넓혀드렸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한 제국의 흥망을 통해 지금 세상의 구조를 함께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다른 제국의 그림자를 따라가 보겠습니다.